한반도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성택을 삼촌이라고 부르던 최측근이 망명 후 9년 만에 침묵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장성택이 처형당한 진짜 이유와 그 배후에 있던 인물을 가감없이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왜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권력 암투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강민철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장성택 삼촌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죠. 이 한 문장으로 북한에서의 제 삶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장성택이라는 이름, 석자는 들어보셨을 거니까요. 그 인연이 저를 북한 권력의 꼭대기까지 올려 세웠고, 동시에 날카로운 칼끝이 되어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평생 당에 충성했던 사람이 왜 한국에 와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인민보안성 협주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음악이라는 게 그냥 예술이 아니거든요. 권력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때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죠. 그런 협주단의 단장이라는 건 상당한 지위였어요. 음악을 사랑하던 장성택 삼촌과 아버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면 밤새도록 음악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아버지와 장 부장의 사석 자리에 어릴 때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그렇게 자연스레 장성택을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냈어요. 삼촌이 집에 놀러 올 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언제나 노란 시멘트 서류 봉투를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파란 사과가 한가득 들어 있었어요. 당시 북한에서 파란 사과는 정말 귀했거든요. 민철아, 이거 너 주려고 가져왔다. 삼촌은 항상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런 소소한 배려가 어린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간부들을 호령하며 범접할 수 없는 권력자였지만 저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한 어른이었습니다. 삼촌의 가장 큰 반전 매력은 음악적 재능이었어요. 아코디언, 기타, 피아노를 비롯해 못 다루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능숙했거든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아버지와 함께 즉석에서 연주회를 열곤 했죠. 특히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가수 심수봉이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부른 그때 그 사람 노래를 특히 아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면 삼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노래가 참 애절하지 않니?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삼촌이 혼자 중얼거리며 그 노래를 흥얼거리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삼촌은 체구는 작았지만 진짜 의리파였습니다.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남자 중의 남자였어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최룡해의 경우입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좌천됐던 상임위원장 최룡해가 다시 2인자 자리에 올라서는 데에도 삼촌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삼촌의 철학이었어요. 북한 같은 곳에서 이런 의리를 지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정치적 상황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아버지 말씀으로 장성택 삼촌이 권력을 쥐게 된 배경에는 백두혈통인 아내 김경희의 후광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능력 또한 뛰어난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죠. 김정일 집권 당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끈 장본인이 바로 삼촌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핵개발과 폐쇄 정치를 밀어붙이던 김씨 일가와 달리 삼촌은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를 살리려 했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다리 삼아 북중 협력을 넓히며 정말 큰 폭의 경제 발전을 끌어냈습니다. 그 성장이 얼마나 빨랐는지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해도 있었을 정도였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 북한은 정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숨은 실세로 통하던 장성택 삼촌. 백두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핵심부에 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간부로서의 뛰어난 기량, 예술적 감각,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탁월한 처세술이 어우러져 많은 사람들이 삼촌을 따랐거든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삼촌을 곁에서 보며 자란 저는 행운아였죠. 개혁개방, 경제특구 개발, 평양시가지 조성에 몰두하던 삼촌의 영향 아래서 저는 지리공학 박사이자 토목공학 엔지니어로 경력을 한 계란씩 쌓아 올렸습니다. 삼촌은 저에게 단순한 아버지 친구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멘토였고 제2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권력이 집중된 왕의 친족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삼촌을 비켜가지 못했어요. 김씨 정권 세대에 걸쳐 숨은 실세였던 삼촌에게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위험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삼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이런 건배사를 올렸다고 해요. 장 부장 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이런 발언은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북한 체제는 김씨 일가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제일 목표로 했거든요. 삼촌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뜨려버리고 테이블을 전부 뒤엎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촌은 자신이 1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발언은 자신을 최고 권력자로 추대하는 것과 같은 반역행위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처럼 삼촌은 오직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잔혹한 운명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장성택 삼촌은 27살 젊은 나이에 통치자가 된 김정은의 멘토였어요. 다른 간부들이 아첨만 늘어놓을 때 삼촌만큼은 고모부로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브레이크이자 나침반 같은 존재였죠. 김정은 집권 초기, 삼촌의 위상은 꺾일 줄을 몰랐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평양 거리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돌 정도였거든요. 이게 김씨 나라야, 장씨 나라야?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권력의 실세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삼촌에게는 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성택이 선을 넘는다라는 소문이 슬금슬금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김씨 일가에 충성해온 삼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12년 중순, 이 소문에 기름을 붙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삼촌이 경제대표단 80여 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북중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그때 중국 총리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당시 중국 총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동지가 고작 27살인데 저 어린 친구가 과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못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협력, 관계인, 북한의 새로운 통치자를 걱정하는 총리의 질문이었어요. 삼촌의 대답이 문제였습니다. 김정남이 있습니다. 김정은 대신 김정남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상상해보세요. 현재 최고 지도자를 부정하고 다른 후계자를 언급한 거거든요. 중국 총리가 또 물었어요. 핵 문제로 국제 여론이 험악한데 어찌 대처할 것이오? 이번 삼촌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소. 김정은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핵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세운 거예요. 핵무기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데 그걸 포기한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 대화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소문은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평양 권력층 사이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저는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삼촌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얼마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삼촌을 사지로 몰아가게 된 그 사건 말입니다. 군 회계장부에서 큰 구멍이 발견된 거예요.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간 게 확인되었고, 김정은은 장성택 삼촌 산하에 54국이 그 돈을 빼갔다는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54국이 뭔지 아십니까? 장성택이 직접 관리하는 비밀 조직이에요. 대외 경제 사업을 담당하면서 외화벌이를 하는 핵심 부서였죠. 그런 곳에서 군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정은은 즉시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고 만약 사실이면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어요. 당연한 조치였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지시를 받은 간부가 54국에 도착했는데 무장경비가 그의 앞을 막아선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받고 온 간부를 막아선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말이에요. 김정은, 수령님 명령 받고 왔소. 회계장부 가져오라고 직접 지시받았으니 비키시오. 간부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1호 동지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1호 동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경비병의 대답이 가관이었어요. 장성택 부장님이시지. 누구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장성택을 1호 동지라고 불렀다는 건 김정은보다 위에 놓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정은이 격분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노는 꼬락서니가 꼭대기에 올라갔어. 김정은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권력층 사이에서는 이미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로 통했어요. 저는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비공개 회담 내용이 어떻게 유출되었을까요? 무엇보다 40년 넘게 김씨 3부자에게 충성을 다한 삼촌이 바로 옆에서 그들의 행보를 지켜본 사람이 스스로를 1호 동지라고 칭하는 걸 가만뒀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권력 투쟁에서 밀린 장성택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먼저 찍어놓고 나중에 명분을 맞춘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 뒤로는 삼촌에 대한 각종 태도,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정은 연설 때 건성으로 박수치는 불손한 모습은 불경죄로 둔갑했어요. 김정은 옆에서 뒷짐을 지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다는 이유로 권위 도전이라는 죄명이 추가됐죠. 박수 소리 하나, 걸음걸이 하나로 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일까요? 삼촌은 평생 그렇게 행동해왔는데 갑자기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삼촌은 며칠, 길면 몇 주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숙청설이 돌 때마다 긴장하고 다시 나타나면 안도하고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장성택 삼촌이 점점 권력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자 저를 포함한 그의 최측근들은 밤마다 잠들 수 없었어요.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움츠러들었어요. 혹시 체포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고모부인데 설마 목숨은 살려주겠지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동지들과 마주쳐도 안부 인사 대신 이런 말만 주고받았어요. 오늘은 조용합니까? 다들 별일 없습니까? 일상적인 대화는 사라지고 침묵은 늘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언제 바람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거요. 2012년 말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택 삼촌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좌천되었다는 소문도 있고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사 시스템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40 중반은 넘어야 중앙당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가 30이 된 새파랗게 어린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기 시작했어요. 경험도 없고
실력도 검증되지 않은 풋내기들이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수십 년 두터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밀려나고 김정은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를 것 같은 젊은이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며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삼촌이 저를 불렀어요.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웃음을 잃지 않던 분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 부장님, 도무지 제가 알던 세상 같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철아. 삼촌이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3년만 해외 갔다 와라. 그때쯤이면 정리가 안 되겠나.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위험을 피하라는 조용한 배려였어요. 삼촌은 이미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고 저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 했던 거죠. 2012년 말 저는 러시아 해외 건설 당비서로 파견됐습니다. 삼촌은 저의 뒤를 봐주기 위해 행정부 간부 부장과 대외건설 지도국장까지 함께 붙여줬어요. 장 부장 특별 부탁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러시아 현지에까지 퍼지자 어느 누구도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삼촌의 강력한 보호막 안에서 저는 편안하게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생활은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유로운 분위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문화 체험,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개방적인 환경에서 저는 조금씩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업무도 순조로웠습니다. 러시아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건설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진행됐어요. 삼촌의 이름 덕분에 모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가끔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장성택 삼촌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촌이 고모부라는 사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권력 기반을 생각하면 설마 어떻게 되겠어요? 최악의 경우 좌천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13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안정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말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평양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2013년 12월 13일,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담당 보이지도원이었어요. 평소에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테레비 봤어요? 다짜고짜 따지듯 묻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테레비?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어디 맘대로 다니지 말고 보고하고 다니라요. 어제까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버릇없는 태도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발본대가 그래? 말이 경사진다. 제가 버럭 화를 내자 보이지도원이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장 부장, 우리가 쐈어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우선 세게 맞받아쳤습니다. 장 부장 쏜 건 쏜 거고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이자 상대방이 당황한 듯 했어요. 어쨌든 앞으로는 보고 딱딱하고 움직이시라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제서야 상대방의 말을 다시 곱씹어봤어요. 장 부장을 쐈다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무리 그래도 고모부를 설마. 하지만 보이지도원의 완전히 달라진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끈 떨어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였거든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설마 진짜 처형까지는 아니겠지. 좌천이나 구금 정도일 거야.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평생 충성했던 체제, 그리고 저를 키워준 삼촌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정신을 추스르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한 삼촌을 2명의 젊은 보위부원이 뒷목을 누르면서 끌고 나가는 처참한 사진을 전면에 내세워 그의 처형 사실이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삼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 삼촌은 체념한 표정으로 굴복한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평생 권력의 정점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처형 판결문에는 죄목이 줄줄이 붙어 있었어요. 권위도전, 정변획책, 수도건설 방해, 사회기강회의, 인사농단 밑분 파괴, 경제적 혼란 초래, 개인 비리까지. 판결문을 보는 순간 저는 삼촌이 죄가 없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살인이면 살인죄, 반역이면 반역죄처럼 명백한 죄가 있으면 그것 하나로 족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죄목을 덕지덕지 붙였다는 건 삼촌을 사형시킬 만한 결정적인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었어요.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깊은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언젠가 고모부에게 밀릴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게 될 숨은 배우자의 부추김이 결국 가족마저 죽이는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만든 거죠. 삼촌의 숙청이 기정사실이 되었을 때 저는 술에 의지하며 체포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때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평생 당에 대한 충성으로 세뇌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이 저를 부르면 가야 하고 당이 저를 처벌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어요. 삼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망가지 않고 김정은의 곁을 지켰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충성이라는 이름의 굴레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러시아 숙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낸 나날들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겨울 풍경이 제 마음만큼 춥고 쓸쓸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삼촌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하지만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연락받은 지 4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혹시 나는 숙청 명단에 없는 건 아닐까? 그동안 당에 충성하고 당성 자금도 많이 갖다 바쳤으니 그 대가로 안 잡아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갖다 줘서 충성심을 증명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스운 생각이지만 당시에는 진심이었어요. 충격과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거였어요. 하지만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보위부는 해외에 있는 측근들이 도주하는 걸 막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고 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저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숙청 소식을 들은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동지, 체포조 2명이 그쪽으로 갔으니 빨리 피하십시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장부장 라인 다 잡아들인다고 헤집고 다니고 있소. 40분 뒤에 도착할 거요. 당장 튀시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우려했던 게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작동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를 갓길에 버리고 지하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러시아에서 알게 된 친구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안드레이, 나 지금 큰일 났어. 도와줄 수 있어?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안드레이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는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안드레이의 도움으로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원시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곳이었죠. 아무런 계획이 없이 생존 능력도 없었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홀로 원시림에서의 생존이 시작됐습니다. 전날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12월의 러시아 원시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였습니다. 영하 20도를 훨씬 밑도는 기온에서 저는 떨면서 밤을 새웠어요. 다행히 원시림 속에는 옛날에 사람이 살다가 버리고 간 기툴집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로 만든 작은 오두막 같은 집들이었어요. 눈이 오는 날에는 그런 기툴집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도 100% 믿을 수는 없었어요. 혹시 모를 배신을 대비해 계속 장소를 이동하며 지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옷으로 몸을 묶고 숨거나 물속에 머리만 내놓고 숨어 있기도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영하의 날씨에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걸 말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잡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에 견뎠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음식 문제였어요. 눈, 풀, 겨우살이 이끼 같은 걸로 연명했습니다. 라이터와 작은 그릇에 끓여 먹을 수 있을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여의치 않으면 생으로 먹어야 했어요. 이끼를 씹어먹는 맛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은 맛이에요.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어요. 하지만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당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밤에는 삼촌이 꿈에 나타났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따뜻했던 미소를 보면서 저는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은 죽지 않겠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어요. 삼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만 하루를 구분했습니다. 제 감상으로는 1년은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3개월 정도 지나 있었어요. 그 3개월 동안 제 몸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108kg이었던 몸무게가 57kg까지 줄었어요. 거의 반이 빠진 거죠. 사람 한 명이 통째로 빠져나간 셈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안드레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대요. 안드레이가 저를 찾아내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렸어요. 계속 장소를 옮겨 다니는 바람에 찾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가 마침내 저를 발견했을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안드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따뜻한 옷과 음식을 가져왔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좀 느슨해졌어. 지금이 기회야. 독일로 넘어가는 임시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어. 안드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이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우리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 힘으로 해결해야 할 때였습니다. 러시아 전역에는 이미 제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어요. 결국 임시증명서를 들고 모스크바 공항이 아닌 군용 비행장으로 향했어요. 보안이 상대적으로 느슨할 거라는 안드레이의 조언이었습니다. 군용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제 수배 사진이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3개월 전 찍힌 사진이었는데 지금의 제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108kg에서 57kg으로 줄어든 몸, 움푹 들어간 볼, 앙상하게 튀어나온 광대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알아볼까 봐 떨리는 마음으로 출입구를 통과했어요.
경비원들이 저를 한 번씩 훑어보긴 했지만 다행히 의심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진짜 고비는 출국 도장을 받는 곳이었어요. 담당자가 제 임시 증명서를 받아들고는 벽에 걸린 수배 사진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애써 태연한 척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도장을 들어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꽂혀있는 쇠볼펜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잡힐 것 같다 싶으면 바로 목에 경동맥을 찔러서 자결할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 준비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해외에서 도망치다 잡혀 북송되는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들이 어떤 상태로 북한에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해외 도주자를 잡으면 일단 사지부터 망가뜨립니다. 팔다리 관절을 일부러 꺾어버려요. 관절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비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제대로 걷지도 팔을 쓸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말을 못하게 혀를 자르거나 성대를 망가뜨려요. 그리고 마스크를 채워서 입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공항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하는 일입니다. 시체로 이송하려면 서류가 복잡하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환자로 위장시켜요. 산 사람을 반시체 상태로 만들어서 의료진인 척하는 요원들이 휠체어에 태우고 공항에 나타나는 거예요. 응급 환자입니다. 즉시 본국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항 당국도 인도적 차원에서 빨리 수속을 밟아줍니다. 긴급 의료 사안으로 처리하면 까다로운 절차 없이 수월하게 넘어가거든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정말 환자 같아요. 팔다리는 이상하게 비틀려 있고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고 의식을 잃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의식이 멀쩡해요. 모든 걸 다 느끼고 있어요. 다만 소리를 낼 수 없을 뿐이죠. 그런 상태로 북한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그 상태로 살아야 해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죠. 이게 바로 북한이 해외 도주자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죽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태로 만들어서 평생 고통받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요. 봐라.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북한은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볼펜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잡히면 즉시 목을 찔러 자결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런 끔찍한 상태로 살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악마 같은 체제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그렇게는 못 산다. 저는 속으로 되뇌이며 볼펜을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안주머니에서 $100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안드레이가 마지막에 쥐어준 돈이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100를 뇌물로 건네면서 부탁했습니다. 임시증명서 발급해준 러시아 형사국장과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주시오. 직원이 머뭇거리다 돈을 받고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직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저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바로 도장을 찍어줬어요. 형사국장이 뭔가 확인해준 모양이었어요. 단 몇 분 사이에 머릿속으로 생사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죽을 위기를 넘긴 거예요. 러시아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시름 놓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 아내, 아들 생각이 계속 났거든요. 2014년 중순 독일의 소재한 한국 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공개 망명 신청을 하면 절차가 더 수월하다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진행하기로 선택했어요. 유럽 같은 제3국으로 가면 가족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피해를 덜 주고 싶었거든요.
결국 독일에서 이달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한국 행허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혹시 북한에서 압력을 넣어 송환 요구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해줬어요. 담당 공무원들도 친절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법치국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풍경에서 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한국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죠. 어릴 때부터 받은 세뇌 교육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탈북하면 남조선 괴뢰들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내장을 꺼내서 다 팔려나간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평생 들어온 말이니까 무의식 중에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친절한 응대와 체계적인 일처리에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탈북자를 대할 때도 인간적으로 대해줬습니다. 국정원의 안내를 받으며 공항에서 나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웃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웃는 걸 자제해야 하거든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여기서는 죽지 않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러시아 원시림에서 3개월, 독일에서의 은둔 생활 2개월을 버틴 끝에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삼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지만 먼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였어요. 저를 담당한 사람은 박재수 조사관이었습니다. 장성택 측근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정말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됐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때로는 12시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테이블, 형광등 불빛,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시선들. 북한에서 보위부 조사를 받을 때와 분위기가 비슷해서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원시림에서 버틴 3개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이끼를 씹어 먹으며 살아남았는데, 따뜻한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받는 조사가 뭐가 힘들겠어요? 박재수 조사관은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말투는 일관되게 차분했어요. 강민철 씨, 저희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항상 자백하라, 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이미 유죄로 처벌할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박재수 조사관은 달랐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증언자로 대했어요. 사실을 확인하려는 거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삼촌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장성택과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장성택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장성택의 정치적 업적에 대해 아는 것 다 말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삼촌의 따뜻했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노란 서류 봉투에 파란 사과를 담아 오시던 모습,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던 모습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임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삼촌의 인간적인 면모부터 정치적 견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북한 내부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거든요. 장성택 측근으로서 접근할 수 있었던 기밀 정보들, 권력층의 내부 동향,
경제 정책 결정 과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 정도 정보를 가진 탈북자는 처음입니다. 어느 날 박재수 조사관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만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같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모든 절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세뇌당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조선에 가면 온갖 고문을 당하고 실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을 평생 들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건강상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나왔어요. 한국 음식이 처음이라 입에 안 맞는 것들도 있었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세 끼 다 챙겨줬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풀죽 한 그릇도 제대로 주지 않거든요. 6개월 가까이 조사와 보호시설 생활을 이어갔어요. 보호시설도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개인 방이 있었고 TV도 볼 수 있었고 책도 읽을 수 있었어요. 감옥이 아니라 정말 보호받는 곳이었습니다. 박재수 조사관의 말투는 늘 같았어요.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정치적 판단이나 이념적 선입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어요. 여기서는 이제는 죽지 않겠다. 역설적이게도 평생 충성했던 북쪽이 아닌 남쪽에서 생명의 안전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거짓에 선동되어 몸과 마음을 바쳤던 지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가치관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으면서 삼촌의 처형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생사 여부에 대한 논란도 들었습니다. 처형설이 돌았지만 그녀를 간간히 음악 공연 행사에 노출시키며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북한 체제에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백두혈통은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장성택은 죽였지만 김경희는 살려둠으로써 완전한 패류는 아니라는 변명거리를 만든 거죠. 하지만 가족도 예외 없이 죽이는 북한 체제의 악랄함을 보면서 저는 도망쳐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다면 저도 삼촌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더 많은 장성택 측근들과 고위 간부들이 탈북해서 들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교류하면서 장성택이 처형당한 진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숨은 배우자의 정체였어요. 예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여정 입장에서 장성택은 백두혈통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걸 막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거예요. 고모 김경희가 권력을 내세우지 못하고 은둔했던 것도 남편 장성택 때문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고모 김경희가 김여정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거든요. 전면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보좌하거라. 이런 말을 들은 김여정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도 백두혈통인데 왜 뒤에 숨어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김정일처럼 자신을 숨기려고만 하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 불만이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미움으로 번진 거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그 반증으로 장성택 숙청 후 김여정의 정치 활동이 즉각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거죠. 백두혈통 여성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윗세대를 제거하고 권력에 대한 욕구를 실현할 명분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간부들이 김정은이 아닌 김여정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장성택 처형을 부추긴 건 김여정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은 혈육뿐이니까요. 남매는 정치적 생명 공동체이니까요. 위원장 동지가 권한을 온전하게 이어받아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고모부 숙청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매 간의 신뢰가 그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2025년 오늘날에도 김여정은 북한 체제를 대표하는 실세 인물로 고위급 행사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모부 장성택 처형이 남매의 합작이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조사가 끝나고 사회에 나온 후에도 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성택의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덜 주고 싶었거든요. 조용히 살면서 북한 당국의 관심을 끌지 않으면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은둔하며 지냈어요. 가족들 소식을 알 길이 전혀 없어서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탈북자들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를 체포하러 오기 전에 이미 제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몇 년간 조용히 지낸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가족들은 제가 도망간 그 순간부터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 아내, 아들까지. 모든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차라리 가족과 같이 잡혀가는 게 나았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더 이상 숨어 지낼 게 아니라 북한 체제의 민낯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익명으로 삼촌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측근으로서 지켜본 것들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택 삼촌은 군사 일변도 정책에 반대하셨어요. 핵무기 개발보다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이었는지 지금 와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2013년 장성택 삼촌이 숙청된 이후 북한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 2년 동안은 삼촌이 벌어둔 돈으로 버텼어요. 그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쌓아둔 외화와 경제적 기반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2015년 정도부터 다시 경제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삼촌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제2의 고난의 행군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밝혔어요. 장성택 삼촌이 고모부라는 이유로 김정은에게 쓴소리를 하던 것을 조금 줄이고 좀 더 잘 구슬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핵 쏘겠다고 난리 피우고 자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폭군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북한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만큼 삼촌은 허망하게 죽기에는 아까운 인재였어요.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 사람을 다루는 정치적 수완,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 의지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개방과 경제 발전을 추구했던 삼촌의 노선이 사라지고 핵무기와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북한 체제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만약 삼촌이 살아있었다면 북한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발전된 외교와 균형감 있는 국제 관계를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촌이 꿈꿨던 개방의 길이 여기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기자와의 첫 인터뷰를 마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혼자 중얼거리기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기자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진실을 말할 권리, 양심에 따라 증언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후 저는 은둔 생활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북한에서 건설업 당비서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안전차장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삼촌이 한국에 다녀와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100년 이상을 앞서 있다. 과연 한국 경제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이기에?
전 세계를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던 삼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싶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충격이었어요. 실제 한국 건설업을 보니 장비부터 비교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을 한국은 포크레인 하나로 5가지 기능을 해냈어요. 바가지, 종머리, 집게, 톱, 3 역할을 한 번에 하는 맞는 기계를 보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이런 기계가 있으면 일이 얼마나 쉬워지겠어? 북한에서 수십 명이 며칠 걸려서 하던 일을 한국에서는 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끝내는 걸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안전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노동자 보호와 안전 수칙이었어요. 한국은 공정시간과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간을 절대 넘기지 않았어요. 북한은 정반대였거든요. 5년 걸릴 공사를 4년 6개월로 줄이기 위해 작업자들을 머슴처럼 부려먹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고 작업자들도 그렇게 일하는 걸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어요. 북한에서는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 지는 간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안전모, 안전복,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비도 모든 걸 개인이 마련해야 했어요. 예산의 안전관리비라는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조심해라.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식이었죠. 노동자 시체가 안 들어가는 골조가 없다라는 말이 북한 건설 현장에서는 공공연하게 통했어요. 정말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체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안전관리비만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안전에 진심이었습니다. 작업자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당신의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건설 현장의 철학이었습니다. 공사 일정보다 작업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장비 점검을 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선진국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수년간 대기업 안전차장으로 근무하면서도 한시도 잊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었고 그 후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마다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독한 학대와 굶주림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대기업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택배 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땀을 흘리니 잡념이 줄어들었거든요. 몇 년간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술도 자연스럽게 끊게 됐고 다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세운 목표가 있었어요. 언젠가 북한에서 고생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내가 잡혀 있을 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 통일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반을 다져놓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남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핍박받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편히 자지도 먹지도 못해요. 하루를 48시간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 이후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사회 적응 방법을 알려주고 취업을 도와주고 심리적 상담도 해줬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인권단체와도 연결돼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목격한 것들을 증언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렸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가족을 만나는 날을 꿈꿉니다. 북한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날까지 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증언하고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장성택 삼촌의 품에서 자란 조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